늘 뵙는 건강하신 모습 반갑습니다. 기대한 비대위원장분이 사입니다. 요즘 가뜩이나 큰 머리가 아주 빠개질 것 같습니다. 몇 올 남지 않은 황금 같은 머리카락이 뭉청뭉청 빠집니다. 죽겠습니다. 좀 더 살려주십시오. 국회의원 여러분, 시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여러분, 상임 고문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당무위원 여러분, 정치혁신위원회, 대선평가위원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비대위원장으로서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당이 절제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벼랑에 선 기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65% 이상의 국민이 정권 교체를 염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꼭 이겨야 되는 선거에서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눈부신 60년의 전통 야당을 만들고 가꿔주셨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의 양전 앞에, 기라성 같은 선배 당원 동지 앞에 당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용기와 희망을 마다하셨던 국민 한 분 한 분, 그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씀 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거듭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혁신 또 혁신하겠습니다. 새해는 가장 바람이 세게 부는 날 10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견디면 튼튼한 새 집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같이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우리는 이제 새 집을 짓습니다. 오늘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딱 21날 되는 날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37일 행사를 치릅니다. 어미 품에서 병아리가 깨어나는 기간도 바로 20하루입니다. 껍질을 깨고 나와야 겨우 병아리가 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의 첫 주에는 서울 현충원, 광주 망월동, 부산 민주공원, 대전 현충원 앞에서 사죄와 참회의 선배를 드렸습니다. 멘붕 상태에 빠진 우리 지지자들의 옆에 서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따끔한 회초리도 맞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대선평가위원회, 정치혁신위원회,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가동시켜 3+1 체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비대위원들은 평가와 실천 그리고 혁신, 중책을 맡은 3개위원회 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비대위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나오는 성과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당내 정책위원회를 홀가동시키고 조직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지도 모르고 좌절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쳐만 주신다면 민주통합당이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패장은 유구무원이라고 했습니다.
대선 패인의 원인 분석에 대해 100가정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100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단일화 실패, 세대, 지역 계층에 대한 차별화 등 공약에서 실패, 언론의 편향성 등 많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것은 총사령관 없이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배우만 있었고 감독이 없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 외에 지휘자가 없는 격이었습니다. 이런 많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선 패배 요인을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신뢰입니다. 우리는 시대 정신이 경제 민주화와 복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우리 공약을 선점하고 그리고 국민은 박근혜 후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는 교만입니다. 단일화되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무사할 오만, 독선이 꼭 이길 수밖에 없었던 선거에서 지게 만든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뼈를 깎는 자세로 환골탈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는 방법에는, 혁신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철이 현장 방문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파 싸움 좀 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기득권 좀 버리세요. 특권 버리세요. 이 두 가지를 못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백약이 문제의 사태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따라서 가끔 그는 침묵하든 동청하든 정당이건 국가건 간에 인간이 무리를 지어 활동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이며 상식입니다. 그것을 비난할 수도 없고 비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 지역, 특정 학교, 특정 정부 출신 국회의원들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침묵적만한 정책 요구를 한다면 이는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을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원 모두가 나가서 집행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진은 주류가 되고 집행진이 아니고 비주류가 됩니다. 주류와 비주류 간에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계파 자체가 아니라 계파주의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계파끼리만 뭉쳐서 몰려다니면서 다른 계파를 무시하거나 배제한다면 그것은 독선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계파가 당권 잡기에만 골몰한다든지 당권을 잡은 후에 모든 당무를 독점하거나 전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계파주의며 계파 이기주의며 계파 패권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계파주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직의 역량이 총 7개월에도 결집해야 할 때 결집은커녕 분산시키는 척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파주의를 어떻게 깨할 것인가? 그 해답은 저는 화의부동의 정신에서 찾습니다. 논문을 보면 화의부동이 대명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자는 화의부동이요 소위는 동의보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이하자면 군자는 각자의 의견이 다르면서도 화합을 이루지만 소위는 쉽게 대부동하면서도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소인배들이 일사불란하고 잘 뭉치는 것 같지만 큰 뜻에는 화합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자는 각자의 생각이 달라도 더 큰 일을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로 화합해서 그 목적을 달성해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백가쟁명, 백화제방,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 나는 목숨 걸고 싸울 것이다. 18세기 프랑스 작가, 자유주의 사상가 볼테르의 말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알파의 오메가입니다. 상대 계파의 입장을 인정하고 역지사지하면서 밤새도록 상호 끝장 토론을 한 다음에 공동체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그 목적 실현에 더 큰 힘을 합치는 것, 더 큰 뜻, 대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로 뭉치는 길 외에 계파주의를 타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주통합당은 위기입니다.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백척간도 벼랑로에 서 있는 절제절명의 순간입니다. 만경창파의 일어편조 같은 신세입니다. 개파싸움을 하는 것은 그 조각배 위에서 서로 선당이 되겠다고 싸움질하는 격입니다. 결국 배가 침몰하면 다 죽게 되는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쓰나미가 집을 다 쓸어갔는데 냉장고, 테레비 챙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개파 이익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만이 겨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성숙한 야당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숙한 야당인가? 첫째, 우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합니다. 비판과 견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자 야당의 제일 책무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정부 여당의 이중대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중재감을 잃게 되고 결국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비판과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 권력은 반드시 붕괴하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강력한 야당의 존재는 대통령과 여당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발목 잡기, 트집 잡기, 땀죽 걸기는 절대 안 됩니다. 호통치기는 더욱더 안 됩니다. 국민은 그러한 정치 문화에 너무 식상해 있습니다. 제발 싸우지 말라. 그것이 국민의 소리입니다. 잘한 것은 과감히 칭찬하고 적극 밀어줘야 합니다. 잘못한 것은 철저히 감시하고 냉혹하게 비판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야당이 야당다운 야당이고 성숙한 야당이라는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둘째, 이제 우리는 이분법에서 모두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 반민주, 독재 반독재, 진보 보수, 좌익 우익, 반미 친미, 종북 반북, 분배 성장, 이런 극단적인 이념에 덫에 걸려서 쓸데없는 이념 논쟁에 당의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가르기로 서로를 헐뜯는다면 이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오직 국민 속으로 국민과 함께 그들의 애환에 같이 울고 웃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이 배고플 때 밥 주고 등식일 때 등 따숩게 보듬어주는 민생정치, 생활정치, 현장정치를 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도 개혁주의자이고 중산층, 서민은 우리의 토대의 입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플러스 알파 확장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왕좌왕 하다가는 질이 멸렬합니다. 쥐토끼, 산토끼를 다 놓치게 됩니다. 셋째, 맞춤형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철저한 자료의 확보 및 분석으로 허황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인기 영역으로 마구 남발하는 것은 이제 국물입니다. 이제는 민생, 생활, 현장 정치를 해야 합니다. 맞춤형 정책 개발을 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 개발을 해야 합니다. 요즘 누구나 선당 후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이 먼저고 사는 나중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개파보다는 당이 먼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당 후사의 원전은 선공 후사입니다. 나라가 먼저고 사는 개인적인 것은 그 뒤라는 뜻입니다. 당보다는 국가가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선국 후당이 됩니다. 여야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민생 문제를 놓고 정책 대결을 해야 합니다. 품격 있는 성숙한 정책을 할 때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은 뱀의 해입니다. 뱀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동물입니다. 우선 뱀은 껍질을 벗어야 1년을 더 삽니다. 허물을 제때 벗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의 입장과 같습니다. 우리도 뱀이 1년을 더 살기 위해서 온몸에 진흙을 발라서 진액을 뿌리면서 허물을 벗듯이 우리도 이제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뱀은 오직 직진만을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우회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꾼들이 쳐놓은 망에 걸리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사직생의 각오로 혁신하여 또 혁신하여 거듭납시다. 혁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난번에 솔개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솔개의 수명은 당신이 얘기한 40년이 아니라 70년이에요. 이 자리에서 정정합니다. 솔개는 40년을 살고 나면 죽음을 예감하고 벼랑 끝으로 절벽 위로 날아 올라간답니다. 거기서 자기 깃털을 다 기부리로 다 털어내고 그리고 발톱을 온 힘을 다해서 발톱까지 끌어내고 그리고 남은 부리를 절벽에 부딪혀서 스스로 그 부리까지 맞아 때려 부신 다음에야 거듭 태어난다고 합니다. 40년 사는 삶을 30년 더 살아서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솔개에서 배웁시다. 운수 대통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총선 대선 패배 이후에 이렇게 우리 당의 핵심 인사들이 함께 모여서 워크숍을 하게 되는 게 어쩌면 우리 당이 조금 아까 문희상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태어나는 몸부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번 대선 패배 뒤에 어떻게 그 희망의 씨앗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 했는데 보이질 않고 그래서 한 달쯤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강동갑 지역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구당에서 한 달 만에 대선 패배 한 달 만에 지구당의 핵심 당원들을 끌어모으려고 그러는데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한 100명쯤을 모셔놓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원들이 한껏 분노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당원들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무슨 역할을 주었느냐. 자기들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표 얻으려면 열심히 돌아다니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계속 이긴다는 말만 하다가 이렇게 졌느냐. 질책이 대단했습니다. 이제 대선 패배 뒤에도 당원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또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민주당을 더 이상 돌아볼 이유가 없다. 아마 제가 들은 얘기나 여기 국회의원님들이나 당무위원님들이나 다른 원외지구당 위원장님들이나 비슷한 말씀들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저는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 나와서 말씀해 주신 건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다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서 혁신, 그 혁신의 핵심은 당을 잃어버린 당원들에게 이 당을 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이외에 지금 민주당이 다시 살아날 길은 없다. 제일 첫 걸음이 당을 밑에서 고생하는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길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된 기분입니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지적했듯이 국민의 3분의2가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데도 우리는 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탄스럽습니다. 저희들 전직 의원들 모임인 민주헌정 포럼에서 어저께 민주당이 사는 길이라는
제목하에 토론을 벌였습니다. 저명인사 대단히 정당 문제 또 민주당의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벌였습니다. 조창현 한양대 부총장 중앙인사위원회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내신 분, 또 김형준 명지대 교수, 유창선 박사,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등을 모시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민주당이 사는 길 제안한 것을 제가 제목만 12가지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야 한다. 또한 도덕적 우월감을 뛰어넘어야 한다. 두 번째, 당권 교체가 가능한 정당이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본 문제는 여당을 상대로 해서 번번이 지는 세력이 당내에서 계속 이어가는 세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 번째, 당의 기구 조직 인력은 국회 중심,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야 한다. 네 번째,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넘겨줘야 한다. 다섯 번째, 정당 정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당의 외연을 확장시켜야 하고 해처 모여식 이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시작해서 예비 선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능하고 참신한 인사를 발굴하고 그들이 중앙당 지도부로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 장년층의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20년 전에 20대, 30대가 58%, 그 당시에 50대, 60대가 19%, 30%였습니다. 10년 전이 48대, 29. 지금 10년 후가 거꾸로 38대, 이번에 40. 5년 후면 33대, 45. 또 5년 후는 28대, 55입니다. 이런 현상을 고려할 때 노년층, 장년층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모바일 투표는 보류하거나 치워야 한다. 종북 세력과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통합 진보당 같은 거하고는 다시 선거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 중도 우파까지 아우르는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 열 번째는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 된다. 두 번 선거에서 참패한 지도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한다. 두 선거 때 당대표나 후보를 진 사람은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선거 대책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다음 전당대회에서 자진해서 나오지 않아야 한다. 11번째, 보수 언론, 종편 출입 금지, 종편 기자와의 인터뷰 거절 등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야 된다. 이상 11가지, 한 12서너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만은 네 분들이 민주당의 살 길로 제안한 11가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민주당이 이것도 근거와 옥점을 안 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우리 당을 사랑하면서 제안한 것을 여러분들은 깊이 마음속에 놓고 참고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희상 위원장님과 김영록 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런 기회가 부여돼서 우리 의원 여러분, 위원장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요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자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다가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조직이나 정당이나 돌이켜볼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새해를 맞이해서 오랜만에 권덕업 고문님 댁을 찾아가서 신년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했던 분들이 불리하다고 분위기를 봐서 진영을 옮기거나 당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권덕업 고문님과 김옥두 전 총장님의 모습이 더욱더 돋보여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새해 인사를 간반했습니다. 정말 수년 동안 이 민주당을 지켜오고 자신의 어떤 자리나 영광보다는 당을 어떻게 한번 살려보고 정권 창출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노심초사했던 마음들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당을 너무 많이 바꿔왔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계승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너무나 당이 많이 바뀌고 지도부가 바뀌는 바람에 당원들의 주소록조차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평민당 시절보다 더 당무 기능이 작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 현장의 노동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고 노동위원장도 제대로 없이 지낸 당회가 많았습니다. 직능단체의 모든 네트워크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당이라 그러면서 중소기업 출신 국회의원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정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대대표 선정 과정에서도 전략적인 배치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실제보다는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150억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매년 1년에 2번, 3번 전당대회 선거 비용으로 다 소비하는 바람에 그 아까운 비용을 우리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런 현장의 당직자를 파견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해야 될 역량을 소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나키스트적인 나는 형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항상 있으면 지도부를 교체하고 쇄신의 대상이 되고 쇄신 수없이 쇄신해왔습니다만 또 뼈를 깎는 쇄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 지도부의 선출 과정이 100% 공정할 수는 없지만 룰을 합의를 했으면 그 합의된 룰에 따라 선출된 지도부는 좀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임기를 지켜줘야 되고 본인도 좀 지켜야 될 각오를 가지고 저는 출마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우리 정세균 대표님 와 계십니다만 제가 처음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이 돼서 정세균 대표님과 함께 2년 임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제가 그때 출마했을 때 사표 내지 않는 최고위원이 되겠다는 게 제 공약이었습니다. 왜? 당대표는 탄공비 카드라도 있습니다. 최고위원들은 150만 원의 현금을 매월 당비로 내면서 탄공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당으로부터. 꽃값도 많이 들어가고 각 영남 지역의 지구당 위원장들 챙기러 다녀야 되고 엄청나게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몸만 되면 최고의 사표를 내버립니다. 그 엄청난 노력으로 당원들 정말 사정해서 전당대회 치른 지도부를 이렇게 쉽게 바꿔버리고 이렇게 쉽게 사표를 내버리면 욕을 얻어먹을 사람도 없어진 거 아닙니까? 욕을 얻어먹더라도 대신 당원과 국민들한테 가서 욕이라도 얻어먹을 주체가 있어야 이 당이 작동이 될 텐데 그냥 사라져버리고 지도부를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무슨 비대위도 없이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이 대선이 당 조직이 작동이 안 된 거 아닙니까? 127명이나 되는 이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발휘됐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플래카드가 붙어있지만 가슴에 다가오는 슬로건을 별로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 문구를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홍보는 밀릴까? 모든 게 하다 보니 현수막 크기도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 이 법이 허용이 저쪽은 일부러 그럼 크게 허용이 된 건가? 왜 그게 당직자들이 이것도 비교를 안 했을까? 너무나 상대 후보는 큰 현수막 크기에 잘 눈에 들어오게 슬로건이 돼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을까? 그런 작은 하나에서부터 이 선거 팜플렛 하나를 보더라도 그 조직의 역량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선거 홍보물을 우리 같은 경우 받아보면 그 슬로건의 배치나 사진의 모습이나 내용을 보면 이 조직의 수준이 그대로 숨길 수 없게 표현된다고 봅니다. 그 유일물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답답하고 아쉬운 점이 컸습니다. 이게 당 조직의 반 이상은 거의 놀고 있구나. 완전히 몇 사람들이 따로 움직이는 이런 선거에 구경꾼이 돼 있는 이런 모습의 당이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 자학적이고 패배적으로 비굴하게 도망다니고 또 인기 있는 사람이나 세력이 있으면 당을 깨고 보따리 싸고 옮겨가는 그런 모습의 비굴한 모습은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이 민주당이 이빨을 들고 옥쇄를 할 각오로 이거를 지켜내고 힘이 없어서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더라도 다시 살아날 에너지를 가지고 져야지. 다 배신해가지고 이것저것 잡탕하다 져버리면 일어날 힘도 없어지는 그런 정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회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 역량이 막강해졌다고 봅니다. 127명의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계십니다. 헌법기관 국회의원의 힘을 저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되니까 더 크게 느낍니다. 내가 많이 반성을 합니다. 내가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왜 이걸 몰랐을까? 너무 내가 지방을 몰랐구나라고 제가 시장을 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과 구체적인 정책에 너무 미흡했다는 자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다 훌륭한 지금 역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잘 활용해서 원내와 긴밀하게 결합에 대해서 정말 서민들의 구체적인 삶을 긁어주는 그런 입법들의 성과를 하나씩 축적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정동영 의장님이 계실 때 열린우리당 시절에 바로 재래시장을 전체 수분해가지고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만든 바람에 지금도 여러분 선거대 가면 아케이드 설치된 거 가지고 할 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작을 해서 이 재래시장이 이 정도의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유가 5세까지 한다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인심을 쓰고 있지만 50%를 지방정부가 분담해야 됩니다. 인심은 중앙정부가 쓰고 지방정부의 모든 하중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오세재 의원이 지금 법안을 발의해서 보건복지에 통과됐습니다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인하를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지방세원입니다. 우리 지방세원의 40%가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 중앙정부가 인심을 쓰면서 중앙세제 양도소득세는 깎지 않고 유일한 지방세원인 취등록세를 깎겠다는 겁니까? 정말 이런 것도 바꿔야 되는데 어제 박근혜 당선인을 만나 뵀을 때 그걸 하겠다는 말씀 주시더라고요. 이거를 민주당이 입법화 시키는데 도와주시고 요즘에 선거 때 도시에 계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농가부채 탕감이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다녀보면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48개 지역위원장님들도 피부로 느끼겠습니다만 도시 빈민이 심각합니다. 지금 도시 빈민들의 주거 환경은 완전히 열악해서 거의 농촌과 비교하지 않을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도시 빈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뉴타운 한다고 붐이 일어났다가 중단되는 바람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출구 전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민주당이 정말 붙잡고 이 도심 빈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이런 것을 해준다면 엄청난 서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하나하나의 법안과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른다면 저는 127명의 국회의원이 충분히 앞으로 5년 동안에 국민에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맡겨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당이나 미국 민주당, 공화당이나 항상 민주당의 취약점은 국가 안보의 문제와 경제 성장의 문제가 취약합니다. 미국 공화당도 민주당을 오바마를 공격할 때 테러리스트에 대한 공격과 국가 안보 문제와 성장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NLL 문제를 비롯해서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핵심, 이 민주당에게 대한민국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다는 국가 안보에 대한 분명한 중심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복지를 추진하는데 이 재원 조달의 구체 방법으로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은 정부와는 앞서가자는 슬로건으로 벤처기업과 새로운 IT 산업의 토대를 만들었던 김대중 정권, 그리고 창조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중소기업 혁신의 모델을 준비하고 연구해 갔던 노무현 정권의 그러한 문제의식을 개선해서 이 민주당이 집권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고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을
민주당이 선점에서 주도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일종의 허를 찔리고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뺏겼지만 잘한 것은 문희상 의장님 말씀대로 뒷받침돼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이 되고 나서 비정규직 전환을 정부에서 최초로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돼서 지금 206명에서 466명이 되고 우리 이석행 노동특보의 도움으로 노사 문제, 해고자 문제를 다 복직시키고 모범적인 모범을 보이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산 골프장 문제와 인천만 조력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고 드디어 엊그제는 영리병원 논란이 된 것을 정리를 해서 비영리 국제병원을 추진하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영리병원 문제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내부의 지지자들 속에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비영리 국제병원에서 하버드와 서울대학교의 컨소시엄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는 비영리 국제병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당선자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 당에서 이걸 정리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의 소리를 슬기롭게 뚫어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한미 FTA 문제도 지난번 ISD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폐지를 풀어하니까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언지를 김종은 당시 통상교섭본부장도 이야기를 했고 미국 USTR 대표도 그런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이 계기를 흘려버리지 말고 반드시 잡아서 투자자 국가 제소 조항 ISD 조항에 대한 재협상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여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번 광우병 촛불 집회 때 손학규 대표가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거리 현장에서 목소리를 수렴을 해서 가축 전염 예방법을 개정해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수입할 때 국회의 통보를 하도록 의무하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미국이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수입 개방을 요구하는 강력한 통상 압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슬기롭게 이 법의 근간을 가지고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고 신뢰가 되는 구체적인 정책 정당의 능력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 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항상 저는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민주당에 있었습니다만 당명이 지금 몇 번을 바뀌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 보따리 써가지고 당을 옮기고 이렇게 되는 비참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 위원장 여러분께서 이 당을 지켜주시고 발전시켜서 다시 한번 이 한 맺힌 분단된 조국을 통합시키는 주체적인 정당으로서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자랑이신 의원님들, 제가 진직에 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올렸어야 했는데 진직에 서울에 약속이 있어서 그걸 얼른 취소 가서 인사만 드리고 얼른 내려오라고 좀 늦었습니다. 인사를 제가 앞에서 정중하게 모시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0년 7월 1일 도지사 되고 나서 충청도 분들이 젊고 또 그리고 우리가 안 뽑은 민주당 출신 사람이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보시다가 대략 지금 보면 쓸만한의 수준까지는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도의 가장 큰 현안이 되었었던 내포신도시의 도청 이전을 지난해 12월 28일 날 했습니다. 광주에 있었던 전남도청,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 대전에 있었던 충남도청이 시가 광역시가 됨으로 인해서 도청 이전 사업을 안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했는데 건축비만 2,300억 그리고 약 300만 평의 내포신도시에 총 개발비 약 2조 원가량을 개발공사와 LH를 통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이 신건축비에 대해서 지난해와 지지난해 원래 500억 이상 못 주겠다고 하는 기재부를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이셨던 박지원 대표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밀으셔서 지난해에 300억을 증액시켜주고 올해에도 또 최재성 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셔서 또 내포 신도시에 이르는 주 진입도로가 추가로 건설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을 뽑아도 절대로 지역의 일이 거꾸로 가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도민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서
저는 그것이 무척 자랑스럽고 그 점 때문에 또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할 테니까 한번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내일까지 의원님들의 많은 이 논의가 우리가 이어왔던 이 당에 대한 미래를 결정하고 또한 미래를 더욱더 발전시키는데 아주 커다란 중요한 토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의원님들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민주당의 미래를 향해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힘을 보태는 도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환영합니다.